2, 3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됩니다. 해마다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죠. 예치를 안 하고 있죠. 미국 같은 데는 이거에 에스크로우 제도라고 해서 이런 걸 안 하면 아예 거래 자체가 안 된답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 암기 프린터 16번에 있습니다. 실비 누가 부담합니까? 매도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매수인. 실비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인,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된 실비는 매수인,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2번 개업공개사는 계약금 이외에 중도금이나 잔금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암기 프린터 16번 맨 밑에 보면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포함되죠. 그래서 잔금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해야 된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치하는 것은 안 해도 되는데 개업공개사 이름으로 예치해놓으면 개업공개사가 찾아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찾아가면 책임지겠다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시험에는 그렇게는 안 나오겠지만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는 있다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 하기는 어렵죠. 이거 하려면 또 보증보험 가입해야 되는데요. 돈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치하면 안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네 돈 내 돈 섞어놓고 찾아 쓰면 안 되죠. 분리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치된 계약금을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는 임의로 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치 명의자, 예치기관,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16번 맨 밑에 있습니다. 해마다 나오지는 않는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볼 때 나오는 문제, 지금 제가 풀 때 나오는 문제 계속 자주 보이는 문제가 중요한 거죠. 여기저기에서. 자, 틀린 것입니다. 16번인데요. 1번이 정답입니다. 상가는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4년 계약했다가 계약갱신 요구하면 4년 연장됩니다. 그래서 상가는 4년 더 장수한다 해놓고는 또 느닷없이 나간다고 하면 주인이 돈 내줘야 되는 거 아니라고요. 이거는 4년분 월세 내야 됩니다. 그러나 주택의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든 묵시적 갱신되든 모두 세입자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1번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거는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고 계약기간 동안은 차임을 내야 되고요. 단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자동 연장되면 세입자 나가겠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합니다. 주택의 경우는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더라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그 다음에 당연히 법정 갱신된 경우도 해지할 수 있고요. 5번 2020년 5번은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 기간 동안은 그 사이에 연체한 차임액을 계약 해지, 갱신 거절,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제외 사유가 되는 차임 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때 코로나 때문에 1급 감염병일 때 집합금지, 집합 제한 명령 받아가지고 문 닫아서 도저히 월세 맞출 돈도 못 번다면 폐업하는 게 낫죠. 그럼 주인이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네요. 지금 제가 말한 거는 그거는 지금 말한 거하고는 조금 다른 걸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6개월간 연체해도 계약 해지 못하고 내쫓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주인이. 그럼 제가 이게 유튜브 채널에 어떻게 올렸냐면 요거 5번에 대해서 세입자가 최대 8개월 연체해도 세입자 내쫓을 수 없다. 유튜브에는 약간 제목을 충격적으로 올려야 많이 봤죠. 그러니까 밑에 읽어보고 낚시성 제목 사기꾼아 막 하고 요거 엄청 댓글 달렸더라고요.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제목만 그렇게 올려놨다고. 어쨌든 맞습니다. 8개월 여기 6개월하고 이거 6개월하고 또 2개월 더 연체해도 8개월 연체도 해지할 수 없을 수 있다고 극단적으로는. 왜냐하면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해야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6개월을 계산 안 하니까 2개월밖에 연체 안 한 거잖아요. 5번 6개월을 빼버리면. 그래서 최대 8개월 연체도 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없겠죠. 과거 이야기니까 시험에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요. 5번 지문이. 나머지는 다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자, 다음은 17번입니다. 협회에 대해서 최대 3문제 나온 적이 있고요. 안 나온 적도 있습니다. 평균 1문제 나옵니다. 협회는. 자, 협회는 주된 사무소를 어디에 두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총회 의결 내용 암기 프린터 50번에 1번에 있나요?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호선. 상호간에 선출한다. 11명 중에서 자기들끼리 뽑는 거예요. 우리 반장 뽑으면 요 반원 중에서 뽑는 게 반장이잖아요. 국회의장, 국회의원 중에서 뽑는 거 그게 호선입니다. 호선. 상호간에 선출한다는 뜻이죠. 호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고요.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 주택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어떻게 뽑아요? 위원장은 호선입니다. 그것도 호선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자, 그 다음에 4번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는 지부는 시도의사에게, 지회는 등록관 정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인 단체가 사단법인이 되겠죠. 재산이 모인 단체가 재단법인.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그 법인묘지 설치하려면 재단법인이어야 합니다. 그는 사단법인이 아니고 재단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천주교 묘지 이런 거 있잖아요. (18번) 포상금입니다. 계산하는 거 시험에 3번 출제됐습니다. 포상금, 갑과 을이 포상금 받는 거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기업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A를 고발하였으며 기소중지 되면 포상금 안 나오죠. 기소중지.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포상금 안 나오고요. 기소중지, 불기소 처분,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포상금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등록도 포상금 안 나옵니다. 포상금 암기 프린터 27번에 보면 무부양, 광시, 공시 암기해야 됩니다. 7가지 포상금 지급 대상인데 이중등록 포상금 지급 대상이라는 말 없습니다.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개공 아닌 자가 강구한 경우 개공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만 포상금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포상금 지급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이 아니고 대여 포상금 지급 대상 맞죠? 시를 두 사람이 같이 했네요. 공소제기했으면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포상금 나옵니다. 검사가 무혐의 결정하면 포상금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는 둘이 같이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균등하게 50만 원 다 주는 게 아니라 둘이 했으니까 25만 원씩 주는 거죠. 그 다음에 D, 등록증 대의한 D를 신고했는데 불기소 처분하면 포상금 안 나오죠? 불기소 처분하면 포상금 안 나옵니다. 그래서 25만 원씩 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포상금 계산하는 게 시험에 3번 출제됐습니다. 3번. 32회 때는 포상금이 2문제 나왔어요. 공인중개사법 포상금 1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 1문제에서 32회 때 2문제 나왔다가 33회 때는 아예 안 나왔습니다. 1문제도. 올해 또 2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문제 그대로 똑같이 안 나오죠? 네, 똑같이는 안 나옵니다. 지금 저희 수능 시험도 뭐 킬러 무능 빼라고 해가지고 좀 쉽게 냈는데 학원에 수강생이 더 많아졌어요? 줄어들었어요? 엄청나게 더 늘었대요. 지금 완전 스타 강사를 세무조사하고 이러니까 더 알려져가지고 더 많이 온대요. 지금 왜 더 많이 오냐면 지금 대학교 반수해가지고 쉽게 낸다고 하니까 대학 거의 반 이상이 대학 마음에 안 드는 학교 같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데 같지. 그러니까 그냥 반수하는 거예요. 반수 2학기 그냥 학원 다녀가지고 그래서 엄청 학원 수강생이 많이 늘어났대요.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전자계약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전자계약서 지역 제한 없습니다. 지역 제한 있다 X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종류, 토지, 오피스텔, 주택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매뿐만 아니라 전월세도 전자계약 가능합니다. 직거래는 안 됩니다. 직거래. 중개거래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따로 할 필요 없고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고 확정일자 받으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자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등기 신청은 해야 됩니다. 따로 전자계약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20번 틀린 것은 했는데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1번 자격정지 업무정리는 국토교통부령이고요. 과태료는 대통령령의 개별 기준,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국토부령이다, 대통령령이다 시험에 나오는데 나오면 잘 모르면 그냥 아예 답으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통령령,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게 나오면. 자, 그 다음에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소화전 비상별 유무를 확인설명서에 기재한다. 소화전 비상별은 2의 서식에 규제하고요. 1의 서식은 단독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를 기재합니다. 다만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아파트는 제외하죠. 서식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으로서 부동산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강사로 확보해야 된다. 맞습니다. 물론 강사가 꼭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 2년 이상 유경험자, 그 다음에 7급 이상 공무원 6개월 이상 유경험자, 석사 3년 이상 유경험자, 박사는 경험 없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된다. 5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입니다. 아까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이라고 했죠. 호선. 국토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임명위촉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임명위촉하는데 시험에 위원장이 임명위촉한다고 하면 X입니다.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죠. 국토부 장관이 임명위촉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 2번.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4개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하는 사항 맞는 것. 공통적으로 기재하는 것 제가 암기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취득 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개보수 산출 내역입니다. 자,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1, 2의 서식만 해당됩니다. 건물이 있어야 되니까요. 소화전 비상벨은 2의 서식에 해당됩니다. 주차장은 도대주 교판, 도대주, 도대 1, 2의 서식만 기재됩니다. 주차장은 1, 2의 서식만 기재됩니다. 3의 서식 기재 안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재산세는 4가지 서식 모두 다 기재되어 있고요. 종부세는 1, 2의 서식에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1의 서식에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답 4번입니다. 근데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데 서식을 보고 우리 요약집에 보면 154페이지인가? 요약집 몇 페이지인지 보세요. 154페이지 맞는지 한번 보세요. 157?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서식 비교하는 거. 시험에 한 문제 잘 출제가 됩니다. 좀 어렵죠. 이거는 뭐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서식을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현업에 나가면 별로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서식이 있는 데다 그냥 빈칸만 채워 넣으면 되니까. 자, 22번입니다.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가 기록을 가지 다니는 것인데요. 1번 개업공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 지위를 승계한다. 맞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시험에는 한 2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됩니다. 제가 아는 분도 중개업을 하는데 지금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폐업하면 몇 년만 지나면 이거 가지고 등록 취소 안 되냐 이걸 묻더라고요. 3년이잖아요. 3년. 어차피 집행유예 지금 2년 받았대요. 집행유예 2년 받았으면 앞으로 플러스 2년 하면 4년 동안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잖아요. 그럼 차라리 3년 폐업하면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안 하죠. 왜 폐업하려고 생각하냐면 옛날에 등록이 취소됐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으면 그걸 지금 정부 포털에서 공개한다더라고. 개업공개사 행정처분사항도 이제. 그러니까 그런 증가 기록을 남는 것보다 차라리 어차피 중개업 못할 거 폐업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폐업해놓고 어디 몰래 뭐 다른 데 가서 취직을 하거나 예를 들면 물론 몰래 취직하기는 힘들겠지만 그 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데 잔머리 굴려가지고 그냥 폐업을 해버린다고요. 폐업했다가 1년 있다가 개업하면 옛날에는 재등록하면 새 출발했어요. 왜냐하면 정가 기록을 따라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이. 그러나 지금은 다시 등록하더라도 폐업 신고 전의 절대적 취소 사유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1년 있다 등록하더라도 다시 등록이 취소되고 다시 등록 취소되면 폐업 기간만큼은 빼줍니다. 1년. 그러면 몇 년 지나야 돼요? 2년. 잔머리 굴려서 1년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해서 등록 취소돼도 2년 지나야 되니까 결국 3년 동안 업무 못하는 거죠. 처음에 바로 등록 취소돼도 어차피 3년만 업무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1번. 예, 승계하는 거 맞아요. 승계합니다. 단 근데 이제 승계는 하는데 예외가 나와 있잖아요. 폐업 기간이 3년 넘으면 승계는 되지만 등록 취소는 하지 않는다. 폐업 기간 1년 넘으면 업무 정지는 하지 않는다. 이건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예요. 승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조문에.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업무 정지, 과태료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이게 시험에 처분일인데 폐업일 이렇게 X로 나왔어요. 폐업일 X. 폐업일이 이게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게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2번 1월 1일 날 업무정지 처분받고 3월 1일 날 업무정지 처분받고 3월 1일 공휴일인데 어떻게 업무정지 처분받냐 이런 건 그럼 4월 1일 해야 되겠다. 또 3월 그렇게 따질 수도 있으니까요. 업무정지 처분받고 폐업했습니다. 폐업했다가 다시 재등록을 2024년 3월 20일 재등록했습니다. 3월 20일 2023년 시험이 10월 28일 10월 28일 날 재등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2024년
3월 28일 날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절대적 취소겠어요? 아니면 업무정지겠어요? 지금 업무정지 올해 1월 1일 날 받고 4월 1일 날 업무정지 받고 폐업을 했어요. 그랬다가 2023년 10월 28일 날 다시 재등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2024년 3월 28일 날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다. 이런 경우 절대적 취소다. 아니면 업무정지만 받으면 된다.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죠. 이런 경우는 절대적 취소 아니죠. 예, 왜냐하면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처분일로부터. 이런 거는 승계는 된다 하더라도 이미 이게 1년 넘었잖아요. 이거는 최근 1년 이내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업무정지 받으면 된다고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되니까 승계는 되지만 만약에 승계되기 때문에 만약에 2024년이 아니라 이게 2023년 만약에 11월 28일이라면 이건 절대적 취소죠. 이런 경우는 절대적 취소입니다. 3번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의 등록 취소 사유에 대한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법조문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폐업 기간이 3년 초과하면 옛날 거 가지고 등록 취소 못한다. 이미 제값을 치른 걸로 봅니다. 바로 등록 취소됐다 하더라도 어차피 3년 지나면 업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업무정지 옛날 거 가지고 업무정지할 수 있다.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해서. 다만 폐업 기간 1년 초과하는 경우 업무정지 못한다. 1년 대신에 6개월 이렇게 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에 과태료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폐업 기간 1년 초과한 경우 과태료 부과 못한다. 그런 말 없습니다. 과태료는 1년 초과해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옛날 위반한 거 가지고. 폐업을 1년 초과했다 하더라도 조금 이게 이해 안 되면 뭐 이번에 올해는 안 나오기를 빌어야 되겠죠. 해마다 나오지는 않는다 했습니다.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객. 모든 분들이 이 파트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려운 거는 다른 사람도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23번입니다. 중개 보수 시험에 2문제 나옵니다. 보수에 대해서는 시험에 2문제 출제된다. 틀린 것입니다. 1번 주택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뭘 기준으로 한다? 사무소 시도조례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저는 이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16개 시도조례가 똑같기 때문에 이런 문제 낼 실익이 없어요. 근데 출제위원들은 교수님들은 몰라. 현업에 지금 조례가 똑같은지 안 같은지. 그러니까 계속 내고 있어요. 시험에 거의 해마다 나오고 있어요. 이 지문이 기억 지문이 맞습니다. 일단 어쨌든 법조문대로 하면 교환 계약인 경우 중개 보수가 큰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교환인 경우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금지 행위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금지 행위잖아요. 금지 행위 취소할 수 있다. 근데 문제를 또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아서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하면 결격사유니까 절대적 취소죠. 그냥 금지행위만 했다. 중개보수만 초과해서 받았다 하면 그 자체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 세 번 들어가면 동일한 중개대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산하는 게 아니라 매매에 대한 거 한 번밖에 못 받는다. 5번이 답입니다.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 매매계약, 임대차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졌지만 매매에 대한 것만 받을 수 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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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처음이 이날로부터 역산해도 되고 뭐 어쨌든 그게 뭐 크게 그런 문제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는 안 나온 적이 없는데 최근 1년 이내에 그러니까 처음 이거 하고 처음 받은 거 하고 맨 마지막 받은 게 1년 넘어서 차이가 넘게 나면 그거는 뺀다고요. 그렇게 하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역산해서 1년을 하든 그건 어차피 똑같이 어쨌든 처음 받은 날하고 맨 마지막에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 한 거하고 1년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게 1년 넘으면 승계되지 않는다고요. 승계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건 빼준다고 이제. 결국은 이게 잔머리 걸려도 소용없다는 이야기예요. 폐업하든 안 하든 어차피 똑같잖아요. 폐업 안 해도 1년 넘으면 어차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폐업해도 소용없다는 이야기예요. 잔머리 굴려서 행정처분 안 당하려고 폐업해봐야 소용없다. 노무현 정부 때 옛날에 기획부동산 탈법 행위를 하고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하는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회피하려는 악덕 기획부동산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24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9문제까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9문제 나왔죠.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여부 및 그 관계, 주택 취득 목적, 법인이 매수인인 경우 신고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법인은 부동산 거래 신고서 외에 법인 신고서를 하나 더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인 경우. 이게 많이 적발됐다고요. 서울에서 서초구에 분양하는 데 보니까 10매덕짜리 지금은 뭐 10매덕이라고 해서 용인 같은 데도 지금 용인 시청 앞에도 다 분양가 용인이 서울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서울도 지금 10억, 2억 하는 데 많거든요. 근데 광명, 안양, 뭐 용인 이런 데가 다 12억이에요. 지금 분양가가 8제곱미터 기준으로.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서울에서 미성년자가 이게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포기했더라고요, 계약을. 왜냐하면 12억 미성년자가 자기가 벌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님한테 받아가지고 했으면 증여세를 내야 되겠죠. 세금을 내야 된다고요. 또 부모가 세금 내주면 그 세금 내준 분에 대한 또 세금을 부과한다고. 세금 만약 12억인데 세금을 2억 내줬으면 14억 증여한 걸로 본다고요. 이론적으로는 세금까지 내줬으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미성년자가 법인 만드는 거예요. 법인 만들어가지고 부모한테 돈 받은 걸 차입으로 하더라고요. 차입. 장부상 차입 빌린 거잖아요. 빌렸으니까 이자 계속 나가잖아요. 이자 부모한테 송금시키면 부모가 다시 찾아가지고 현금으로 자식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탈세하는 경우가 많이 적발돼가지고 이제 법인은 일단 의심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정상적인 법인은 상관없겠죠. 그 편법으로 1인 주식회사 요즘은 대표이사 1명이 만들 수도 있어요. 임원 1명으로도. 그래서 생긴 제도고요. 맞습니다.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되고요. 법인도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됩니다. 비규제적인 경우에는 암기 프린터 13번에 있습니다. 5억 이상이 아니라 6억 초과입니까? 이상입니까? 암기 프린터 13번. 6억 이상이죠. 6억 이상인 경우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지금 이천도 6억 이상이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내는 것은 실제 성인들은 어려운 게 없어요. 아까 말했지만 미성년자 이런 사람이 문제잖아요. 미성년자는 돈을 벌지 않으니까 뭐 부모한테 받아야 된다 이렇게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때까지 벌어서 앞으로 벌어서 뭐 분양권 이런 거 내겠다 하면 상관없어요. 그게 미래소득도 인정해 주더라고. 미래소득 자기가 받는 소득 3년 거 인정해 주더라고요. 분양받아 보니까.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고요. 5번 투기과일지구내 주택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예, 투기과일지구면 증빙자료 금액과 상관없이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했었죠. 문재인 정부 때는. 지금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은 뭐 크게 조금 정책이 이제 기조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오히려 집값이 내려가니까 지금 뭐 집값 안 내려가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오히려. 지금 IMF에서는 우리나라에 경고를 했더라고요. 주택 자꾸 규제 완화하면 안 된다. 집값 안 떨어지게 너무 방어를 하면 안 된다. 그럼 물가 상승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히려 지금 뉴스에 뭐 지금 집값이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25번입니다. 25번. 옳은 것은 했는데 옛날에는 외국인 부동산 외국이 토지 취득 신고했습니다. 옛날에는 토지 취득 신고.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법 이름이 외국인 토지법이었습니다. 외국인 토지법. 근데 지금은 건축물도 신고해야 됩니다. 아니다 해서 틀렸습니다.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다 신고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교환계약 신고 대상 아니다. 외국인은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도 신고 대상이죠.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다 신고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는 토지 취득 허가입니다. 군문자야 암기 프린트 27번에 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 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군문자야 네 군데 토지 취득 허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허가 대상 아닙니다. 입주권 분양권도 허가 대상 아닙니다. 토지 취득 허가입니다.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5번이 정답이네요. 신고관청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5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외국인 토지법이었는데 지금은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특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도 허가받는 것은 토지만 허가받는다.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마찬가지 토지만 허가받죠. 외국인 특례도 토지만 허가받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6번 실무교육에 대해서 틀린 것.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 없는 교육은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만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됩니다. 연수교육은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을 해보니까 진짜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봤는데 엄마하고 딸하고 연수교육 받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딸도 자격증 땄다는 얘기죠. 좋다는 얘기. 가족끼리 이렇게 딸하고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 믿고 맡겨놓고 맨날 그 엄마는 딸한테 물어보니까 나더러 다니고 집에 없대요. 맨날 집에 없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 없고 맨날 뭐 먹으러 다니고, 이게 사업하려면 먹으러 다니고 이런 걸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 손님들하고 막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이런 거만 하는데 자기한테만 다 맡겨놓고 CCTV 설치해놓고 감시하고 이거 딴짓 하면 바로 전화가지고 지금 뭐 하냐 하고 어디 사무실 비우고 나가면. 자, 그 다음에 예방교육.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입니다. 물론 예방교육은 통지하거나 공고해도 됩니다. 공고하거나 통지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 사무소 이전하는 경우, 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실무교육 또 받을 필요 없습니다. 5번,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하는 경우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한 명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은 안 받아도 된다 했는데 X입니다. 모든 임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공개사 다 받아야 되죠. 단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법인의 경우 대표자만 받습니다. 중개실무교육은 자격증 없는 임원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임원입니다. 자격증 없는 임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아무 말 없이 사원이라고 하면 그건 임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는 사원도 논란의 여지를 없게 하기 위해서 한 명 합자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유한 책임 사원은 이게 엄밀히 말하면 무한 책임 사원입니다. 그러면 유한 책임 사원은 실무 교육 받는다 안 받는다? 유한 책임 사원은 받는다고. 받는다 안 받는다?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세 개 중에 답이 있어요. 받는다 X. 자격증 있으면 받고 없으면 안 받아요. 없으면 보조원이랑 똑같은 거예요. 유한 책임 사원은 책임이 유한하다 이 말은 책임이 많이 없다는 이야기죠. 무한대로 책임 있는 거는 주식회사 임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로 따지면 그냥 평직원이라고 보면 돼. 그냥 일반 직원. 그 유한 책임 사원은 평직원이면 자격증 있으면 소속공개사고 자격증 없으면 보조원이니까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이야기.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고요. 시험에 근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무한 책임 사원, 유한 책임 사원 이렇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냥 사원이라고 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조문에 한 명 합자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사원이라고 하면 무한 책임 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 없는 임원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입니다.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금지행위 시험에 반드시 나오죠. 암기 프린트 11번.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시작.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 문구점 개인은 겸업제한 없죠. 겸업제한은 법인만 겸업제한이 있어요. 개인은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문구점을 운영해도 되고 학원을 운영해도 돼요. 상관없죠.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단 타법에서 규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무원을 하면서 중개업을 하면 공무원법에 저촉될 수 있겠죠. 공무원은 이중직업을 가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공무원법에. 그런 것만 아니면 해도 됩니다. 그러면 또 규제하고 있는 게 부칙개공, 중개인은 경공매 매수 신청대리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빼고는 다 해도 됩니다.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다고요. 법인만 6가지 겸업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그 6가지도 해도 되고 다른 업무도 겸업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개업공개사는 이삿짐센터, 알선도 해도 되지만 이삿짐센터 직접 운영해도 상관없죠. 개인개업공개사는. 도배업체 직접 운영해도 된다고. 개인은. 그럼 왜 법인에게만 겸업을 제한한다고 했어요? 골목상권 보호하려고. 취지가 무한 자유경쟁을 허용하면 대형 법인이 들어와 버리면 영세한 개인중개업소 다 망하는 거죠. 그 돈 되는 걸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법인만. 개인은 뭐든지 해도 된다.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한도를 분양대행하고 받는 걸 분양대행 수수료. 이거는 중개보수가 아니죠. MGM 또는 R 2천에 제가 전화해 보니까 R 20개 준다 이러더라고요. 빌라 하나 분양 대행해 주면 얼마 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2천만 원. 2천에 전원주택 하나 소개하면 전원주택 하고 싶으면 저한테 이야기해서 지금 여주 2천에 하고 있는 사람 저한테 양평 이런 데서 저한테 R 20개 준다고 해달라는 분 많아요. R 20개인데 또 양평에는 평당 140만 원 입금가 140만 원이더라고. 140만 원 입금시키면 저한테 120만 원, 그럼 20만 원씩 평당 20만 원씩 저한테 준다더라고. 알 하세요. 지금 김건희 여사 땅 옆에 있다더라고. 강하면 있는 땅. 지금 계획관리 지역인데 지금 다 집 지을 수 있도록 다 닦아놨대. 다 토지 정지 작업을 다 해놓은 거예요. 제가 뭐 알 20개 받는 게
억울해 할 필요도 없어요. 저도 다 분양 받아봤어요. 그럼 제가 평당 20만 원씩 받으면 10만 원씩 나눠 먹을게요. 10만 원씩 나눠 먹을 테니까 소개시켜 주세요. 그런 거 받아도 된다고. 알 20개 받든 30개 받든 상관없어요. 네. 아니 제가 네이버나 다음에 보면 제 직업이 부동산 컨설턴트 이렇게 돼 있다고. 컨설팅 해달라고 연락 오더라고. 그 컨설팅 뭔데요? 물어보니까 이거 소개시켜주면 알 20개 준다. 이게 컨설팅이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검증이 아니고 3번이 검증이네요. 직접거래죠. 직접거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등이 직접거래, 매무수거, 관직상투, 직접거래 쌍방대리 검증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자신의 자가 거주할 주택을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로 임차하는 경우,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하는 거는 직접거래 아니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 다른 중개업소에 중개보수 주고 거래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개업공개사가 임대사업자면 자기가 직접 임차인 방 하나 구하러 왔는데요 하면 개업공개사가 내가 건물주니까 내 거 해라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고. 손님한테는.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서 세입자 받는 건 상관없죠. 그래서 4번 검증이 아니고요. 5번 일방대리 검증이 아니고 쌍방대리 검증입니다. 쌍방대리는 검증이가 되겠습니다. 쌍방대리. 자, 여기까지 하고 28번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